안녕하십니까. 12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12월 달은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좀 문법이나 이런 걸 한번 다시 보라는 의미로 좀 골고루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의문론과 표준 발음이라면 그 문제 하나, 뭐 형태론 하나 이렇게 배치를 정확히 했으니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라면 보강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문제로 출제한 건 인사역 시청에서 발표하기 전에 문제라서 일단 이거는 이번 달까지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커리 라이스라든가 뭐 챔피언 같은 경우는 달라진 점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카레고 챔피언이 아니고 챔피언. 그 다음에 캐리커처는 이 부분에서 보통 페이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처가 아니라 처로만 쓸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 카톨릭은 워낙 우리가 잘못된 표기를 많이 봐서 가톨릭이 맞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외래어 표기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12월까지만 출제되고요. 다음 달에는 외래어 표기법이 전면 빠지게 될 거니까 해당 내용은 뭐 후에 문제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은 지금 일단 12월 달에 다 건드렸으니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는 같은 경우는 그 피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음절 끝소리에 맞추고 또 비음에 맞추어서 음는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같은 경우는 발음이 총 2개예요. 뭐 예를 들어 의 발음 그대로 들어가서 비라고 해도 되고요. 또 이로 발음을 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송별현 같은 경우는 그 연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송별현 이렇게 나왔어야지 해당 내용 보고 니은 첨가해 뭐 유마해 이런 게 아예 아니다 보니까 암기해서 정답 3번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칙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칙대로 발음하면 음절 끝소리에 맞추어서 D 그 다음 다시 한번 음절 끝소리에 맞추어서 하고 경음아 맛있다가 원칙이고 이걸 연음해서 발음하는 맛있다는 허용이니까 이 2가지 원칙과 허용 구별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2번까지 푸는데 뭐 순식간이죠. 자, 이제 3번인데 3번은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 자체는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가 핵심이고 그 다음 이 문제는 결국에 그 아래에 있는 것에 맞춰 표현의 양식 이런 거 볼 텐데 뭐 기존에 막 외제냐 내제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항상 문제 자체를 볼 때 어디를 봐라? 아래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주제를 명확히 드러냈는가? 그러면 묻고 답해야 되고요. 다음 의문형 문장을 활용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는가 했을 때 의문문이 있나 확인했어야 됐고요.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은 좀 전반적으로 좀 비슷하면 다 그런 형식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상통일은 반복이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건 유사한 동사구조만. 그 다음 경어체 활용은 경건한 자세를 강조하는 건 맞는데 진리탐구는 주제의식이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바람도 없는 공중에 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의 자취에 대해서 궁금했고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물어봤죠.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너는 뭐냐? 얼굴입니까? 누구의 얼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결국 이 시는 계속 이런 상황적 설명과 함께 누구의 입김이냐? 누구의 노래냐? 그 다음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없는 이제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는 시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화자가 그 궁금해하는 대상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럼 이 시는 결국엔 답하는 형식은 없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 돼. 2번에 의문형 문장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시고 대신에 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이 주제의식이랑 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뭐뭐뭐가 이렇게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유사한 통사구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어체는 경어체인데 이거는 이제 자연 속에 있는 존재물에 대한 원천적인 이야기, 뭐 진리에 대한 이야기 이게 주로 되어 있고 이걸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탐구의 자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용도 적절하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번은 좀 길이가 좀 길죠? 뭐 길어도 뭐 해당 내용은 이제 우측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측에서 좀 중요한 선지를 좀 본다면 당연히 2번 갈등에 대한 내용이나 4번 갈등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해요. 왜냐면 그 여러분이 보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갈등의 여부를 묻는 문제는 난도를 좀 높이기 위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란 무엇인가, 갈등이 어떤 이유에서 벌어지는가, 갈등은 해소되었는가, 아니면 그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내기 위한 거라 갈등이니까 유무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의 여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러 가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 숭의 곁에는 그러면 사람 이름 확인하고 서슬이 푸른 경관 3명이 달려왔대요. 그러면 해당 인물 1명과 그 다음에 이 경관 3명이라고 했을 때 부차적인 인물도 같이 확인해 주면 좋겠네요. 자,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순사라는 거 봐서 일제강점기가 아닐까 싶고요. 바싹 숭의 가슴 앞에 와서며 당신 무엇이요? 하고 무뚝뚝하게 물어요. 무엇이요? 하는 말에 숭은 좀 불쾌하죠. 나 사람이요. 하고 숭도 불쾌하게 대답하였죠. 진짜 대화 서로 안 하는 거야 이건. 왜냐면 무엇이요라는 말에서 어떤 사람이냐 정체를 밝혀라 라는 의도가 되게 강했는데 뭐 사람이란 보통 명사를 씀으로써 말하기 귀찮다라는 태도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숭에게 대들었고 사람들은 무엇이냐 묻는 법은 어디 있어 라고 결국에 말대답을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의 이제 중심은 이렇게 벌어지죠. 자, 이놈아 그런 말버릇 어디서 배워먹었어? 하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순사가 숭의 따귀를 갈겼는데 밑줄 쳐야죠. 왜? 폭력은 또 다른 갈등 또는 갈등의 연속, 갈등의 심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연거푸 2번을 갈겼대요. 와, 그러면 이거 거의 뭐 얼굴 자체가 부어있을 수밖에 없고 자, 숭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고 처음에 숭에게 뭐 당신 무엇이요 하던 순서가 이제 수첩을 꺼내서 네 이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왜 까닭없는 사람들을 불공하게 말을 하냐 라고 이제 숭은 뻗댈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내는 거는 뭐 좀 이게 뭔가 합리적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름 대는 게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순사든 경찰이든 내가 어떤 상황을 모르는 상황 속에 내 이름을 묻는다면 저도 딱히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놈이 동네 농민들을 선동해 농업기수에게 폭행을 시켰다. 이놈부터 묶자라고 하는 뭐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앞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순사가 이제 일본말로 말했죠. 자, 숭은 어찐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고 그러나 이 순사들은 자기를 따라온 것도 아니야. 이 동네 농민과 기수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농민들을 잡으러 오는 것을 짐작하였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서술자는 지금 숭이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이 마을에서 벌어졌고 이것이 뭔가 짐작 아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서술자가 되게 잘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읽는 여러분은 이걸 잡아냈어야 돼요. 그리고는 1번은 변호사인 직업 모시겠을 때 중요 정보 나왔습니다. 변호사라서 말꼬리를 진짜 잘 잡았군요. 똑똑하다는 의미예요. 자, 또 1변은 자기가 일생을 위해서 바치려는 살려올 동네 농민에게 무슨 중대 사건이 생겼다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차로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고 지금 내 고향인 살여울로 가는 길이다 라고 올바르게 밝혔고 그것도 뭘로? 일본말로예요. 숭에 유창하고 뭐 점잖은 일본말과 또 냉정한 어조에 수첩을 내어둔 순사는 이제 태도를 고칠 수밖에 없죠. 일본어를 알고 어떤 직업인지 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 태도 자체에서 이제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차에서 내렸소 하고 일본말로 좀 순하게 물어본 태도의 변화 뭐 그렇소. 그랬으면 자네네들 이 사람 보았겠지 하고 두 조선 순사를 돌아보았고 두 순사는 물끄러미 숭을 바라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응 본 것 같소 하고 싱겁게 대답해버려요. 자, 이래서 급하던 풍우는 이제 지나갔으니 뭐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걸? 잠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끝이 났네요. 더군다나 변호사라는 명함을 보고 경관들은 완전 태도를 고쳤고요. 좀 더. 저 숭에떡을 때린 순서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머쓱하기까지 했고 속은 불쾌한 생각에 용이 가라앉지 않지만 이것은 시골의 의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는 태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1부터 4까지 읽을 때 집중하지 않고 중간중간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거 아니에요. 1의 상황 무엇이고 2의 상황 무엇이고 3의 상황 무엇이고 이렇게 올바르게 읽어가면서 잡아내는 거죠. 그럼 전지적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어떤 상황인지 서술을 잘해줬으니까 우리는 1과 같은 상황은 거의 객관적으로 문제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선지의 기준이 되고요. 자, 이번은 그 갈등을 유발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했을 때 분명히 중간에 해결이 되는 고지가 그 상황에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얘가 왜 이렇게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쭉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발하는 상황의 과정은 서술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팩트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행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화가 있냐 여부니까 오케이예요. 근데 이제 인물의 심리적인 갈등의 여부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갈등에 비해 부차적인 대상이냐 이게 강조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간단하게 끝이 나요. 그러면 말이야 간단하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위에서 아래로 똑바로 읽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 의도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추는 과정까지 좀 진행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페이지가 편집을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구하고도 약간 오버가 됐어요. 약간. 근데 약간이 오버가 되는 것 정도야 용의 있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완전 오버돼서 6페이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글자 수를 1회부터 5회까지 좀 맞춰서 이렇게 배분을 했으니까 글밥은 솔직히 말해서 작년 2023년 올해죠. 2023년 4월이나 6월에 비해서 글밥은 좀 적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4월과 6월을 기준했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좀 글자가 좀 부족하니까 웬만하면 선지 그냥 대강 보고 문제 맞히지 마시고요. 올바르게 좀 읽고 난 다음에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5번 문제는 품사 문제고 이거는 암기된 게 좀 필요하죠. 옛날 전라도의 한 마을, 어떤 마을이라는 개념은 관형사에 속하고요. 무선도 수라는 걸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 자, 그 다음에 이걸 다르다라고 해서 형용사 생각하지 마시고 일밖에 다른이라고 했을 때 무엇과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가 들어가야 형용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도 이 자체가 굳어진 관형사예요. 그러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힘들다라는 형용사가 있지 힘든이라는 관형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이 이게 형용사인지 관형사인지 궁금하시다면 다른 대신에 그냥 딴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같은 문제는 형태론 중에서 품사론을 따로 할 때 가르치는 방식인데 일단 이 문제는 난도가 조금 있는 편에 속하고요. 관형사와 형용사 구별, 관형사와 동사의 구별 못 하시는 분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6번.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내가 물을 샀다. 관형절이 있고 값이 싸다. A에 뭐가 값이 살까요? 시장의 값이 싸다. 무가 값이 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시장의 값이 싸다라고 해도 무리는 없어요. 시장에 대한 서술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형절 하나랑 서술절 하나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 아래 내용들은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는 문장 대 문장 문제예요. 그럴 땐 어차피 안긴 문장 위주로 문제를 낼 거니까 안긴 문장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서술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농부들은 매일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했을 때 비가 오기에 명사절이 있고 소리도 없이는 워낙 많이 본 거니까 부사절 처리하고 자, 유진이가 만난 친구와 관형절, 마음이 따뜻하다, 서술절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과 리을은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분석했으니까 오케이고 니은과 리을은 모두 주성분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서술절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있고 얘는 기다리다 할 목적어 대상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네요. 다음에 이제 3은 니은과 달리 디귿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냐? 그럼 부사절 여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니은은 없고 디귿은 있으니까 달리라고 쓸 수 있으니 오케이가 나오죠. 그러나 4번은 디귿과 달리 기억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디귿은 아이가 큰 애 아까 찾지 못한 하나가 있거든요. 그 여기 큰 애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다? 똑같이 관형절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귿과 기억 모두가 있으니 달리라고 설명할 수 없어서 4번인데 자 큰을 절로 볼 수 있냐라는 의문을 혹시라도 갖는다면 저는 일단 공무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이름절로 되어 있는 이름절이다. 하나의 그 용언으로만 되어 있는 절을 문제로 출제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점을 착안해서 문제를 낸 것이니 오류 없이 정답 4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는 뭐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수월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신이 생각하건대 나라의 인재가 부족하다. 이게 화제죠. 인재가 부족하다. 맞아, 인재 부족해. 왜냐면 이 인재란 말이 다른 말이거든. 성실하고 똑똑하고 교양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예를 지키며 그러면 백성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을 지키는 사람. 뭐 고르기 진짜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이익을 탐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요. 이것을 억누르면서 성인군자가 되는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유교였으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왔겠죠. 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보시면 알다시피 힘든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재가 부족하다는 건 뭐 이해하는 바예요. 자, 전국의 인재를 모조리 선발해 등용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수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면 인재가 부족하다라고 했었을 때 뭐 그 인재의 됨됨이 그다음에 숫자의 부분 둘 다 뭐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자, 도리어 그 열에 9은 버리고 있고 전국의 인구를 모두 다 간부로 양성한다 할지라도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 열에 9은 버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들겠네요. 평민과 천민은 전부 버림을 받은 자. 그러면 버리다의 그 개념은 계급에 대한 논의가 하나가 있어요. 중인도 그 버림을 받은 자. 왜? 애초에 과거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인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평안도 함경도 지방의 백성들도 버림을 받은 자. 뭔가 이때 난리가 났네요. 황해도 개성 및 강화도 지방의 백성들도 버림을 받은 자. 다 버렸네. 누가 난 거야? 강원도, 전라도 지방의 백성들 각각 절반씩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꽤 있나 보네요. 반대로. 뿐만 아니라 서울, 자손 버림받았지. 북인, 남인 등용된다고 할지라도 뭐 의견이 뭐 피력이 돼야지. 버림을 받지 않은 자라고는 이른바 명문 벌족이라고 일컫는 수십 가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니들끼리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각종 사변으로 인해 버림받은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인재가 부족하다와 함께 버림받은 자가 같이 나와요. 자, 무릇 일체 버림을 받은 자들은 모두 자포자기하여 학문, 정치, 경제, 군사 등 방면에 유의하지 않고 다만 세정에 대한 불평만을 품겠죠. 세상에 왜 이래? 세상에 이래? 왜 우리도 쉽게 하잖아요. 자, 술이나 마시기를 즐겨해 방탕한 세월도 보내. 그러므로 나라 인재들이 장성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고 그들은 마땅히 버려져야 한다고 하는데 옳겠습니까? 천지 자연의 운수와 명산대천 정기가 어찌 저 수십 가문만 보호하고 기타 전체 백성들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역적 관계로서 인재를 버린다면 했을 때 얘가 하고자 말은 이거죠. 자, 김일제는 효조왕의 아들로 출생했으니 이는 서용지방의 사람이었다. 여러 지역적 관계 때문에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지 말란 소리예요.
서린기는 sak방에 출생하였잖아요. 북쪽의 지방 사람이었고 구주는 경주에서 출생했으나 남만지방 사람이었다. 어찌 출신 조건으로서 인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출신에 대한 논점을 피력하고 있어요. 자, 글쓴이는 지방 인재를 선별하여다는 이 주장을 했는지, 나 말도 왜 이렇게 꼬여? 명문 벌족의 인재를 이거 완전히 아닌 거고, 인재 선발 절차를 체계화했다 이렇게 말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지방 인재를 선별해라 이 말이냐? 아니면 제발 좀 차별 그만하고 고르게 해라 이거냐? 그럼 이건 지방이면 또 역으로 지방이 아닌 데는 또 다른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이 이걸 아우른 정답 4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8번은 기억에 대한 내용 니은 대긋.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이에요. 집중해서 좀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독서도 독서인데 글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읽어주면 좀 고맙겠죠. 자, 우리나라의 건축 철학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듯이 정원의 조경도 자연 존중과 조화에서 출발하였다 적혀있죠. 그러면 건축 철학, 조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우리 조상들은 가능하면 지형이나 자연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였다는데, 그러면 이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조화 그 자체만 보시면 되겠죠? 본래 나무와 연못이 있던 자연 속에 건물을 지어서 서로가 애초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자, 의미 전달이 어려우니까 자연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고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이게 이 앞쪽의 내용이랑 동일한데 왜 굳이 이렇게 고쳐서 망합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1번 지우죠. 자, 인공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 조경과 건물이 상호 보완을 이야기하는데 돋보이는 쪽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를테면 나무는 건물의 생기를 가져다주고 건물의 질을 높여주고 건물은 반대로 이제 나무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무의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 다음도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심지어는 건물의 기둥도 구하기 쉽고 가공이 쉬운 나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맥락 자체에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고 이는 인간을 자연 속에서 태어나 머물고 그곳으로 돌아갈 존재를 인식하는 은둔사상, 아니 은둔은 숨겨져 있는 그런 걸 말하니까 자연회귀 정신으로 고쳐야 한다는 점이 적절하죠. 그 결국에는 내용적인 내용 주제, 그 다음 초반부와 끝까지 이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그림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끝이에요. 자, 이번엔 이제 3페이지 들어가면 되는데 3페이지는 이건 좀 상황적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는 요약이 좀 필요하다. 자, 어떤 요약이 필요하냐? 각각 내용의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건축가 김진애 선배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마디를 툭 던져요. 제주올레 어때? 네, 이렇게 상황이 다짜고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다짜고짜 나온다면 다음은 이제 제주올레가 무엇이고 제주올레에 대해서 어떤지 반응을 보고 그다음 그 반응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초반으로 배치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주올레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 위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맞죠. 하지만 초반은 얘 홀로예요. 기억. 그러면 이제 기억 다음에 이제 얘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이거는 기억이 미음이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죠. 그럼 이런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음을 좀 볼게요. 귀가 번쩍 뜨였다. 대부분이 육지 출신이라서 그게 뭔 소리요? 의한 눈치였지만 원래는 제주 출신인 내게는 친근하고 정겨운 단어였다. 그러면 제주올레라고 했는데 제주 입장에서 좀 귀에 트였다고 그랬고 자,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의 거리길로 들고 나는 진입료가 올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기역 미음은 어찌 보면 내가 짝이요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린 그 다음에 어떤 배치? 이 니은 디귿 리을 배치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니은번 읽을게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왜 이 길을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만들 제주길에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는지를 입술이 부르트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되었고, 제주 걷는 길, 섬길, 제주 소로길, 뭐 수타라에 막 쏟아졌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꺼낸다면 이 니은은 기억이랑 연결됐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출발점이 나한테 디귿이 뭔가라는 걸 알려주었으니까 이제 중심을 잡고 읽어보죠. 길을 만들기에 앞서서 길 이름부터 짓자. 이름은 꼭 깃발, 철학, 독특한 매력 이런 것들이 오롯이 담긴 이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내가 구사할 길은 실용적 목적을 지닌 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놀멍, 쉬멍, 걸으멍 이러면서 가면 되는 때문에 안식을 주고 이런 면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의 포인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요. 라는 걸 초반에 밝힌 거예요. 그 다음 이거에 대한 길에 대한 이름으로 좀 자연스럽게 벌어져 나간다면 디귿 다음에 리을까지 그 다음 니은 기응 미음은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외에는 없는 거죠. 이 앞쪽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좀 패턴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1번 10번 그냥 보기만 해도 싫습니다. 한자어. 자, 이번에는 좀 한자어를 선별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맥락적 이해와 우리가 안 쓰는 단어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쓰는 단어도 한자어가 어려운 게 있다. 이게 주제예요. 반박 같은 경우는 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걸 다 쳐내는 걸 말하거든요. 그때 이 반박이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박자가 돌이킬 이 반자, 반대 반할 때 이 반을 쓰는 거 말고 이 책찍질을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을 때 원, 투, 두 번 쓰거든요. 근데 저 박자가 진짜 어려운 단어지만 반박하다의 박이 어떻게 생긴지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제가 이 박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반박하다 했을 때 그 말의 영상을 꼭 떠올리시고 반박을 책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했다 그래서 책찍헌, 책찍투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금의 문제인데 얘는 그 어울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될 그래서 리자라는 개념이 연결되어 있지 얘가 격으로 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고 이 글자가 괴가 아니라 승으로 읽으신 분은 아예 한자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고 참에는 종종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 후열 회자 같은 경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감정과 누구한테 엄마한테 하는 모든 감정 후회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선망의 대상했을 때 이 망자에 아득하다라는 개념도 있는 이 밤도 밤이지만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했을 때 왕. 그래서 선망하다 했을 때 애초에 좀 높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임금왕자를 좀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뭐 선망이든 반박이든 뭐 이렇게 참회든 이건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으로 갈 거고요. 제가 이거 한자어를 다 넣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충분히 넣어줬네요. 자, 권불 10년. 권력은 뭐 못 가도 10년은 못 간다. 근데 1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강산도 변하죠. 뭐 우리가 뭐 돌이켜 봤을 때 야 10년 금방 지났다라고 하는데 되게 길어요. 2024년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2034년은 무지 먼 미래예요. 권불 10년이라 하지만 충분히 권력을 쥐고 잡았죠. 하지만 10년은 길기 때문에 쇠락하기 마련이고 그냥 그릇도 차면 넘친다라는 쇠락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둘 다 연결돼요. 한각투석은 뭐 이렇게 던져서 물결에 잔잔하게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한각투석 그대로 한강에 돌 던지기 긁고 오면 되고 묘도현령은 저 묘자가 고양이 묘자예요. 근데 사실 이걸로 어떻게 고양이 연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는 더 귀엽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여기 눈도 그려요. 막. 대충 고양이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묘도현령은 저 묘자만 좀 기억을 해줘야 고양이 관련된 속담 몇 개 해줘야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령 달기에서 얘도 맞아요. 그러나 촌철살인은 아주 핵심을 찔러서 약점을 잡아내는 걸 말하지 교각사루인 뿔을 바로잡으려다 완전히 속까지 죽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게 아니거든요. 저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단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부터는 이제 독해 진행인데 독서가 문법 문제 하나를 넣게 되면 독서 문제가 하나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길이가 좀 짧은 애들과 긴 애들을 이렇게 섞어서 저번 11월 달에 제가 독서를 가르칠 시점이라 좀 글을 좀 길게 좀 많이 뺐는데 이번에는 좀 글을 좀 배분을 할 때 좀 긴 거 하나 뭐 짧은 거 몇 개 이렇게 배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12번은 좀 집중해서 글을 읽을 걸 추천하는 바죠. 이 정도가 한 1분 20초 정도 빠져줘야 글을 진짜 잘 읽은 거니까. 자, 독해 들어가죠. 품질이 같은 두 상품의 값이 다르다면 그 중에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죠. 누가 봐도 A와 B가 품질이 같은데 미쳤다고 값이 다른데 그러면 값이 다르다는 거 어쨌든 한쪽은 비싸고 하나는 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를 합리적 소비자라고 했으면 당연히 얘를 고르는 게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합리적 소비자와는 다른 윤리적 소비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니까 이제 윤리적을 독해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들은 나한테 합리적을 아느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윤리적을 아느냐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는 거니 내 머리는 두 가지 비교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윤리적 소비자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뿐만 아니라 라고 했는데 형광펜으로 여기를 좀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가격과 품질을 뭐 다 개무시하고 다른 걸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상품을 사는데 뭐 다른 이유로 사겠습니까? 상품의 가치 이건 당연한 거고 상품이 제조되는 과정, 건강, 환경, 사회까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이라고 했었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 동일한 제품이고 값도 무조건 얘도 싸긴 하지만 만약에 불법적이고 환경을 해치고 아주 못된 과정에서 벌어진다면 윤리적 소비자는 그걸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죠. 자, 윤리적 소비자는 이전 소비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돈을 쓰는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상품을 소유하거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일종의 투표로 인식한다. 형광펜 체크. 자, 다음에 있네요. 노동 착취로 저렴하게 생산된 옷을 구매하는 것은 노동 착취에 동의하는 거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지지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윤리적 소비자 되겠습니다. 자, 빈곤, 환경 문제에 전 세계가 처한 문제가 많고 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빈곤은 격차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많죠. 자, 이러한 문제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덜어낼 수 있다면 세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소비자는 자신의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을지 결정함으로써 세계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윤리적 소비자가 증가하면 기업은 이들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점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이런 생산된 옷에는 그 옷을 생산한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임금이 그 다음 축산물 생산자는 저렴한 축산물을 생산하면서도 동물 복지에 신경 쓰는 뭐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값이 싼 게 좋죠. 근데 그러지 않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이제 윤리적 소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파급을 불러일으키는 데 드는 비용을 이제 저축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단에까지 읽었을 때 계속해서 이 윤리적 소비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조건이 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현대사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는 윤리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해요. 자,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계산을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기업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노동자를 착취하는지를 감시해야 된다고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왜냐면 머스트는 주장이거든요.
자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 이기적 소비자가 아닌 이타적 소비자를 꿈꿔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이러한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뭐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라면서 이 글이 끝이 나죠. 자, 선지는 길어지지만 글을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글은 읽어야 나와요. 그럼 상품이 제조된 과정을 고려하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소비자는 윤리적이죠. 글을 읽어야 나오죠.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윤리적 소비자들은 공정무역을 지향한다고 마지막에 나왔죠. 품질이 같은 두 상품의 값이 다를 때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자라고 초반에 말했죠. 그러면 즉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가격 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12번님의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뭐 뒤에 있는 문제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13번 한 경향이나 한 시대와 같은 몇 개 되지 않는 그것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일반적인 종합 개념을 만들어내서는 이런 일반화로부터 영역적으로 개별 현상에 접근하여 설득력의 종합에 도달했다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다라고 글이 길고 복잡하지만 핵심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12번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초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뭐라고 적혀있지 맨 끝에? 유행이란 말을 적었죠. 유행. 크롭티? 요즘 막 입고 여자분들이 입고 다니는 티가 뭐 크롭티? 뭐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 딸이 그걸 사달라고 했었을 때 뭔 티인지 몰라서 오케이 했다가 잠깐 보고 한번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사주는 게 맞을까? 유행은 돌고 돌아요. 유행이란 말은 내가 지금 크롭티를 왜 꺼내냈냐면 제가 윤슬이 나이 많을 때 유행했던 게 배꼽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입는 걸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입으려니까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유행이란 건 이처럼 그 시류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문화적이고 친근한 내용이 글로 적혀 있으면 아 이게 뭐야 라고 이해가 될 텐데 얘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깊이 봐야 돼요. 한 경향, 한 시대 같은 몇 개 되지 않는 그것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일반적인 종합 개념을 만들어내서는 이러한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개별 현상에 접근하여 설득력 있는 종합에 도달했다 생각하는 것이 당시 이 유행이래요. 그럼 우리는 연역, 일반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죠? 직관에서 시작을 됐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개별로 설득을 한다. 이게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필자의 소설의 이론의 반복론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으니 이 화자는 이론을 썼나 보죠. 자, 현실을 대하는 주인공의 유형이 너무 협소한가 아니면 너무 넓은가 하는 양자택일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돈키호테의 경우 한 편의 소설이 갖는 역사적, 미학적 풍부함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예시도 있고 일반화된 내용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소설의 유형에는 속에 속하는 다른 작가들, 예컨대 발자크, 폰토피아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일종의 개념이나 외투를 억지로 입힘으로써 문제가 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일반화 이야기했고 얘를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갑자기 개념이 바뀌었어요. 왜곡된 지점이 달라져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글은 짧고 굵고 핵심을 얼만큼 낯선 언어에서 잡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귀납적 사고의 위험성? 누가 봐도 연역적 사고 위험성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자, 다른 이론을 배척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이론 배척한 적 없어요. 이건 오로지 어떤 이론의 틀에 무언가를 설명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론의 독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핵심을 좀 더 정확히 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13번이에요.
12번보다 짧지만 굵고 확실하죠. 다음에 이제 14번은 사이시옷 안 나올까 나올까?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줬고요. 맞추세요. 나루토의 티읕이라는 거센 소리 나오면 시옷 안 적는 거예요. 나루토가 맞아요. 정 헷갈리면 나루토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가를 치러야 됐다 사이시옷이 있는 이음절은요. 차 타고 세수해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차 타고 왜 세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착간, 택간, 국간이라고 해서 차 타고라고 말하고 다음에 새빵, 방자수, 숫자, 횟수 그래서 해당 내용은 아니 이상은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옷을 지워야 돼요. 다음에 아래 빵은 빵 발음하고요. 윗빵, 빵 발음하니까 사이시옷 소리 현상이 나니 적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머릿수는 해당 수, 머리 각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된 소리 잘 나고 있으니 사이 소리 현상에 따라 사이시옷 적는 게 무리가 없으므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5번인데 다시 봐도 너무 어렵네요. 자,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모두. 오뚜기는 맞죠? 봉숭아는 안 되죠? 봉선화가 맞고 참간자라는 단어 없어요. 고구마. 다음 부지깽이. 깡충깡충은 우를 잘 봐야 돼요. 용총충은 오를 잘 봐야 돼요. 뻗정다리는 어를 맞춰야 돼요. 가는 어리는 외웠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 맞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얼추할 때 문제 포인트는 다 틀린 걸 골라라 라고 적혔으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자, 부지깽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외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직갱이를 외우던 깽이를 외우던 깽이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16번까지 가면 이제 4문제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16, 17, 18, 19, 20 정도의 문제라 뭐 어려움 없이 16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서양인들은 동양인들과 비교하면 세상을 덜 복잡한 곳으로 파악한대요. 비교 들어갔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비교를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건 서양과 동양의 관점이고 덜 복잡한 곳을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니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덜 복잡하다. 그럼 동양은 반대로 복잡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걸 얼마나 독해를 잘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덜 복잡하게 생각해라. 그럼 요인을 이해를 할 때 수가 좋겠죠. 자, 연구팀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어떤 사건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총 100여 개에 대해 다른 요인들을 제시해 준 다음에 관련해 있는지 개수를 물어봤나 봐요.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약 37%의 요인들만 그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63%는 관계가 있다라고 본 거고 미국 대학생들은 55%에 이르는 요인들이 그 사건과 관계 없다라고 했으니 45% 정도만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더 적은 수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해당 문장을 봤을 때 그냥 요인이 적다는 사실에 맞추어서 퍼센트를 쓰면 됐지만 한 번 더 생각해끔 만드는 게 이해죠. 자, 동양계 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인과 미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 반응이니까 뭐 동양적 성향도 있고 미국적 성향도 있고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팀은 어떤 요인이 어떤 상과 관계없다고 판단 내리꺼리기는 경향. 다시 말해 기억이 종합주의적 사고와 관련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꼴 인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간론적 사건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입니까? 라고 하면 물음표가 뜰 거고요. 발생한 결과를 요인들로 예측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물음표가 되는데 3번에 덜 복잡한 곳으로 했던 어떤 관점? 서양 쪽 관점인지 무수히 많은 요인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동양 쪽 관점인지를 저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경향. 어떤 요인이 어떤 사건과 관계없다고 그러면 관계 있다고 판단 내리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니 동양 쪽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뭐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 이거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라고 할 때 1번과 2번은 완전 관련 없어 지워버리시면 되겠고, 이거는 관계없다고 판단을 꺼린다. 그럼 판단하기 쉬운 건 도대체 뭐냐?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쪽이 더 강하죠. 그러면 이건 관계에 있어, 이건 관계에 있어 판단하는 쪽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동양과 서양 나눠서 동양 쪽으로 간 정답 4번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건 13이든 16이든 짧지만 강한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 두 가지를 보면서 한 번 더 독서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건 17번 제가 오타가 있네요. 이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지? 제가 아마 얘를 컨트롤해서 얘를 이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이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이거 가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상표보호와 관련한 이론을 크게 혼동이론과 희석화 이론 두 개가 있대요. 그러면 A, B 비교니까 혼동이론, 희석화 이론 이렇게 빼죠.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미출자 식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충 식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해볼까? 스타벅스 갔나? 상표는 그 각자 특이점이 있거든요. 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건 막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상표예요. 구별해서 걔만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정말 대단하다는 느낀 게 그 안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은 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린 그 그림이 스타벅스란 걸 알죠. 그러면 이에 근거해서 혼동이론은, 자 잡을게요. A.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스타벅스인데 스타백스 뭐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이게 스타벅스인지 스타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타백은 도대체 무슨 단어냐? 내가 봤던 막 그 짤인데 KFC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에 KAC도 있고 KBC도 있고 KKC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쓰는 할아버지들도 뭐 수염이 이렇게 난 수염, 막 수염 위로 난 수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당연히 KFC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혼동이론이에요. 자, 이에 따르면 소위 짝퉁에 해당하는 동종 상품이면 더욱더 식별할 수 없을 것이고, 짭은 아예 거의 유사점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봤던 구찌 가방 중에 구찌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다고 구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요거 차이로 이제 내 거가 그 구찌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표는 예시를 많이 알수록 법적 질문은 훨씬 더 인지가 빨라요. 상표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종류가 달라서, 이건 행답 현관에 딱 치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침해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우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되지 않은 쪽은 상품이 다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혼동이 없다, 혼동만 없게 한다면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가방이 큰 인기를 끌어 아사달이 유명 상표가 됐다고 쳐봐요. 근데 이럴 경우 아사달이라는 상표는 상품 인지도를 높여서 촉진함과 동시에 이미지 제거가 되는데, 누군가가 가방이 아니라 구두를 만들어 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침해일까요? 이런 의문이 됐을 거. 이러한 경우에 혼동이론에서는 여기만 건드렸어요.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이란 상표의 혼동을 일으킨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왜?
혼동이 안 된다. 왜? 상표의 차이? 아니고. 판매율? 아니고. 대상? 아니고. 중요한 뭐다?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 가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애초에 보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풀 때 뭐 14, 16, 17 짧으니까 간다? 이거 완전 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집중해서 풀어주시고 솔직히 18이나 19나 20번 문제 중에서 18은 그냥 대놓고 어렵게 냈어요. 예를 들어 이 한글 한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억에 대한 설명이라서 기억만 보시면 되지만 다 적어드린다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생에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할 정도로 상충곡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의 문제예요. 천지가 남자만한 나만하니만큼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다음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그 다음 송죽 우를 일에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를 말해요. 풍월주인 되어서라. 그러면 한자어 독해보다는 사실상 상충곡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지. 사실 저처럼 음을 다 외워서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이건 기억만 보시면 돼요.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도 제가 한자를 적어드리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봐 다음에 도화, 행화는 저게 석양이라는 글자예요. 저녁에 석양이 있는 그 분위기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라고 아름다운 불은 비가 내리면 더욱 선명하죠. 새우 중에 푸르다라고.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누구의 신공이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소폴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자, 다음에 무라일체야. 무라일체이언이 흥이 같다. 그러니까 너와 새가 감정이 같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는 화자의 여유. 그 다음 화자는 여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요음영이 되고요. 이곳의 기운이 적적하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로운 가운데에 진짜 맛을 알 사람이 없이 혼자라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뭐 그것도 곧 이봐 이웃들아 같이 산수 구경하자라면서 구경을 권유하는 장면으로 끝났죠. 자, 자연 속에 존재와 합이라는 화자의 흥겨운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정답은 1번이고 불만, 안타까움, 회한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여러분이 서술어가 독해가 되냐의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발의 실제를 넓을 수가 없어요. 인맥에 대한 개념이라서 관용구 맞고요. 손을 맛볼 수가 없어요. 맥락적 이해가 된다라면 관용구 구하게 됐고 말을 듣다 말다 했을 때 녹이 쓴 것과 관련이 없어서 얘도 관용구예요. 그러나 저는 머리가 되다 안 되다 이 되다 의미가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수장, 우두머리의 개념에 맞추었을 때 일은 관용구가 아니라 다이어라고 말씀 줄게요. 그러니까 외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을 고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선생님 가방 무거우시죠? 라고 간접화법 쓰시기 바라고요. 간접높임법. 제가 짐을 들여다 드리는 거지 갑자기 반말할 수 없고 그 부분 3살 된 아드님이 계셔 아니고요. 있으시다. 간접높임.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늘 서울에 도착한다고 해요. 다 잘 적혀 있으니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 100점을 못 맞았다. 또 이번 시험도 어려웠다.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외워가는 과정에서 독서가 짧든 길든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를 꼭 주의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회 중간 모의고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